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잠시 저 원래 지금 안식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이것 때문에 왔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잠깐 왔다가 오마이 TV에서 이렇게 강연할 기회를 주셔서 또 독자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여서 그게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또 아마 그 설이 이제 또 얼마 안 있어서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도 받고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낸 책입니다. 인간에 대하여 과학이 말해준 것들. 좀 제목이 좀 어렵긴 한데요. 제가 지은 제목 중에서는 제일 정확한 제목입니다. 책에 대해 제일 정확한 제목인데 이게 이렇게 너무 길어서 좀 외우기는 힘듭니다만 저도 가끔 헷갈리거든요. 예, 근데 이 책에 대한 오늘 강연이니까 책의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책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 몇 군데들 말씀드리면서 제가 왜 이런 책을 썼는지,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강연에 오셨지만 사실 요즘 가장 많이 뜨는 강연은 인문학 강연회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홍세화 선생님 비롯해서 여러 인문학자들, 특히 이제 요즘 강신주 선생님 등등 철학자, 역사학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강연도 하시고 그다음에 독자들하고 만나십니다. 인문학 열풍이라고 가히 말할 수 있겠죠. 또 CEO 되시는 분들은 플라톤도 요즘 배우시고 예전에 이제 와인 같은 거 와인의 역사 이런 거 좀 배우시다가 요즘에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인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또 우리가 말하자면 인문학 열풍이라고 할 만큼 그러한 대단히 큰 변화들이 일기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그런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스티브 잡스가 원래 잡스는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디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잘하시고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는데 여러 번 그 슬라이드를 여러 번 보여준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굉장히 딱 새로운 것들 많이 갖고 나오셨는데 유독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랬고 그다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갖고 온 슬라이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주의를 기울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슬라이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죠. 애플사의 DNA는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애플사가 다른 회사랑 무엇이 다르고 우리가 어떤 걸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죠. 그걸 알리는 그러한 슬라이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테크놀로지, 기술하고 그 다음에 리버럴 아츠라고 하는 저는 핵심 교양이라고 번역합니다만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 항상 교차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테크놀로지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 가슴을 노래하게 만드는 것은 핵심 교양, 리버럴 아츠라고 하는 것과 결혼한 그런 테크놀로지, 다시 말해서 인문학과 결혼한 테크놀로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우리 스티브 잡스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또 배우고 그랬는데, 그래서 꼭 그랬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문학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이테크에 가 있는 사람도 인문학을 강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인용했었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인문학 열풍,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변화가 저는 꼭 과연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충분한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실은 합니다. 약간의 이제 딴지 걸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문학을 중요시하고 이제 인문학을 배우자. 우리 이번 그 정권에서도 인문학을 되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창조 경제 뭐 한다고 하면서 그거의 그 일종의 소스는 인문학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은 맞지만 어떤 부분은 조금 오해에 근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인문학은 문사철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죠. 문학, 그다음에 역사, 철학. 뭐 이것을 인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인문학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는 과학이라고 하는 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과학은 그냥 보시면 자연 세계에 대한 탐구예요. 그냥 자연 세계를 탐구하는 게 과학이지 인간에 대한 뭐 다른 뭐 사회에 대한 이런 거는 자연과학이라고 안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약간의 통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인문학을 하냐? 과학이 막 발전하면서 과학이 채워주지 못한 공간이 있다. 그것 때문에 소외되는 공간이 있다. 과학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거기에 인문학이 채워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일종의 그 결핍 같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통념이라고 봅니다. 과학과 인문학을 완전히 대립되는 구도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주 흔한 통념 중에는 과학은 그냥 도구이고 실용적인 것이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일종의 수단적인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상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거로 사실은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인문학과 과학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통념이라고 오해라고 보는데요. 우리 인문학 열풍을 볼 때 어떤 면에서는 뭐 그 바람직한 거지만 인문학 인간에 대한 성찰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오해에 근거한 거라면 뭔가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인문학과 과학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인문학은 철학이 아닙니다.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물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조건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게 원래 인문학의 정신이죠. 그러면 거기에 철학만 있겠습니까? 역사만 있겠습니까? 뭔가 인간에 대한 그 모든 탐구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넓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특히 서양에서는 리버럴 아트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핵심 교양 같은 거죠. 거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인문, 사회, 자연과학, 예술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 같은 데는 리버럴 아트 칼리지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일단 전문 대학원 가기 전에 이렇게 아주 소수 정예가 진짜 말로 핵심 교양을 배우는 겁니다. 글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연과학도 배우고 그 전공에 상관없이 다 이렇게 핵심 교양을 배우는 그런 대학을 리버럴 아트 칼리지라고 하죠. 그다음에 과학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보면 사실 과학만큼 뭐랄까 도발적인 게 없었죠. 그동안 그 인간의 지성사에서 과학만큼 인간과 세상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꾼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과학이 인간에 대한 물음이 일까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학은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대답들 또 혁신적인 대답들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문학은 칸트가 얘기했듯이 여러분 칸트는 위대한 철학자인 거 아시죠? 근데 사실 칸트는 뉴턴이 아니었으면 칸트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명시적으로 칸트는 뉴턴의 자연 철학을 자기가 조금 더 이제 뉴턴의 물리학을 말하자면 철학적으로 정당화해주는 작업을 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과학이 먼저 경험적 탐구라고 하는 것이 먼저 혁신적으로 새로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문학적인 반응들, 인문학적인 대응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인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과학은 그야말로 자연 세계에 대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좁은 견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작금의 인문학 열풍이 혹시나 이런 과학에 대한 저평가, 과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면 이거는 조금 재고해봐야 될 거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과학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근대 역사에서 한 번도 과학의 사상으로서 또 문화로서 자리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의 자체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도구적이에요. 그거는 뭐 먹고 살기 위한 것, 그거는 테크놀로지 그냥 경제를 위한 것, 수단적인 가치였죠. 근데 과학 자체가 우리의 삶의 조건을 그렇게 변화시킨 건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
세계에 대한 생각, 우주와 자연에 대한 생각까지도 사실은 많은 새로운 도전들을 했거든요. 그것들을 살펴보자는 것이 이 책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많은 이들이 PC의 기술적인 스펙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경험과 직관은 그런 접근이 잘못된 것임을 말해줍니다. 포스트 PC 시대에는 어쩌고 저쩌고 더 직관적인 장치가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더 직관적인 장치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이테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이테크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집적도를 높이고 아무리 해상도를 높인들 그것이 인간의 직관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다시 말해서 인간의 경험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어떤 본성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기술은 그냥 하이테크일 뿐이라는 거죠. 사실 하이터치는 아닌 거죠. 사실 이 애플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강조가 사실은 애플과 어떻게 보면 그 뭐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뭐 S사 같은 기업과 아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더 직관적인 장치라는 것은 테크놀로지와 다시 말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 이것이 만나야 된다. 근데 그 인간에 대한 이해는 여기서 잡스가 인문학이라고 사실 얘기했지만 그 인문학은 플라톤을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스피노자를 배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우리의 지식, 인간에 대한 과학적 이해, 현대적 이해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현대적 이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계속 바뀌어왔거든요. 플라톤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뭐 갈릴레이, 그 다음에 뉴턴 뭐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왔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는 철학만이 인문학만이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실제로 과학이 답해온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갈릴레이죠, 그죠? 그냥 누구죠? 예, 그럼 대답하셔도 됩니다. 뉴턴. 예. 그다음 누구죠? 예, 다윈. 다윈은 잘 아시죠? 그다음에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 누구요? 하이젠베르크.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닙니다. 이분은 누군지 아시죠, 그죠? 아인슈타인. 이 두 분을 지금 아까 이분하고 이 두 분을 맞추시면 정말 과학에 대한 지식이 정말 깊으신 분인데 한번 누가 혹시 맞춰보실래요? 예, 맨 끝은 튜링이죠, 그죠? 예, 튜링이 뭐 한 분입니까? 예, 사실 컴퓨터의 원리 같은 거를 그죠? 튜링 머신이라고 그러죠. 컴퓨터의 원리 같은 거를 사실 처음으로 수학적으로 만든 사람이죠. 이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쓰고 있는 건데요. 컴퓨터를 쓰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세상을 바꿨는지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꿨는지 아시죠? 결국 인간도 컴퓨터다라고 하는 메타포를 만들게 된 그 이론을 만들게 된 그 계기가 됐던 분입니다. 이분은 누구시죠? 아까 예, 괴델입니다. 괴델은 불안정성 원리 아시죠?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했다는 건 알죠. 수학적 지식의 어떤 그 본성이랄까요? 그 지위랄까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불안정한가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식에 대한 우리 지식의 어떤 본성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는 생각, 그 지구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만큼 인간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이 자연에 대해서 혁신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과학은 사실 이렇게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를 해왔고 그로 인해서 많은 새로운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칼 세이건. 도대체 지구라는 행성, 그 속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 이게 우주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엄청나게 스케일이 큰 얘기를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하셨고요. 그다음에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사회생물학자, 결국 개미와 인간이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같은가? 우리의 사회적인 행동들이 도대체 어떻게 진화했는가라고 하는
리처드 도킨스 아시죠? 이분은 최근에는 뭐 아주 최근도 아닙니다만 지금은 그런 논의를 더 떠나서 이적 유전자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그런 논의를 더 떠나서 이제는 종교적인 그다음에 그런 어떤 종교에 대한 얘기까지 다 하고 계시죠. 왜 우린 이런 종교를 갖게 되는가? 왜 이렇게 우리 초월자를 믿는가? 이게 어떤 자연적인 현상인가? 이런 탐구를 하고 계신 분이고 예를 들어 스티븐 핑커 같은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는 인간의 인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을 진화론적으로 살피셨죠. 현대 과학도 지금 인간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고 정말 쿨하게 보시면 인간에 대해서 새로운 얘기를 하는 그런 분야를 보면 사실은 그게 진화론이고 그게 뇌과학이고 그게 무슨 생태학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뭐 제가 과학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새로운 얘기는 다 과학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썼던 그런 칼럼들, 그런 썼던 에세이들, 그러한 글들을 쭉 한번 모아봤어요. 모아보니까 결국 그 주제는 과학이 인간에게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해주는가. 다시 말해서 인간 본성에 대해서 현대 과학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한 제가 연구와 작업을 했다는 것을 저 스스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책으로 묻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또 이런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또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이 시간 같이 공유하고 싶은 시각이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계인이 한번 돼보시라는 거예요. 대가성에 왔든 뭐 어디서 오셨든 외계인이 한번 돼보십시오. 그리고 그 외계인은 틀림없이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성을 갖고 있겠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그 외계인의 관점에서 한번 이 모든 논의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외계인, 여러분들 미션은 뭐냐면 지구랑 행성에 와서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지구라는 행성의 생명체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데 인간을 골랐어요. 호모 사피엔스를 골랐어요. 왜냐하면 되게 특이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이 도대체 다른 동물과 어떻게 다른가? 혹은 다른 생명체랑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비슷한가? 그 독특함이 무엇인가? 그래서 본성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런 어떤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이 책의 한결같은 시각입니다. 외계인의 시선에서 인간을 보면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근데 사실 그걸 바꿔놓으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과학이 인간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학이라는 작업은 그냥 시나 철학이나 종교하고는 달리 100%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상당히 객관적이죠. 관찰에 의하고 실험에 의해서 우리 본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과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해 보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 책의 물음입니다. 그 책의 이 물음에 대해서 저는 외계인의 시선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예. 한번 여러분 왜 이런 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자신이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거리두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외계인의 관점에서 나를 본다, 외계인의 관점에서 우리를 본다라고 관점 전환을 하면 조금 객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늘 보던 행동이 되게 특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행동하는데 그게 외계인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다, 인간은 저런 존재다, 동물과는 이렇게 다르다, 저렇게 다르다. 저는 한 5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탐구하는 존재다. 두 번째, 인간은 모방하는 존재다. 세 번째, 인간은 공감하는 존재다. 네 번째, 인간은 뭔가를 믿는 존재다. 다섯 번째, 인간은 이질적인 것을 뭔가 섞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존재다. 이렇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5가지를 우리가 적어도 5가지를
외계인의 시선에서 보면 되게 인상적이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정말 모방의 천재구나. 다른 동물에 비해서 엄청난 경험적 탐구를 하고 있구나. 호기심이 정말 대단한 존재구나. 다른 동물과에는 없지만 어떻게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가? 인간 굉장히 특이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순서대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인간만이 언어를 갖고 있는 존재다. 그렇죠. 동물도 언어가 물론 동물도 의사소통을 합니다만 우리처럼 이렇게 문법에 있는 언어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의 독특성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은 뭐 되게 창의적인 존재다. 근데 저는 뭐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고 저렇게 분류할 수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좀 이런 5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인간은 과학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저 오른쪽에 있는 왼편에 있는 사진은 저희 그 둘째 꼬마가 1살 되기 전에 사진이에요.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그때 어렸을 때 제가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침팬지 사진은 제가 교토대 영장류 연구소에서 연구할 때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은 얘도 나이가 비슷합니다. 얘는 이제 수컷인데 아유무라고 하는 침팬지예요. 얘는 저기 그 여자아이고 그리고 거의 나이가 비슷해요. 한번 보십시오. 나이가 비슷한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가 어떤지. 아이 키워보신 분 아시죠? 1살 정도 되면은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목을 가누고 좀 아장아장 걸을 때 정도죠. 빠르면. 근데 제가 약간 거짓말을 못하고 약간 과장을 하면 똑같은 나이의 침팬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무를 날아다니는 겁니다. 굉장히 운동성이 차이가 나요. 굉장히 이걸 잘하죠. 아마 1살 관점에서 보면 한 살이나 2살의 그 시각에 그 나이에 보면 침팬지는 인간보다 신체적인 면에서 훨씬 월등합니다. 힘도 굉장히 세고요. 훨씬 빨리 독립하고요. 인간은 그거로 치면 굉장히 나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은 미숙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기르는 그러한 전략을 취했습니다. 같은 영장류라도 침팬지보다 훨씬 더 그게 심해요. 오랫동안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살, 4살 때까지 애들 막 돌봐야 되는 거 아시죠?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 일처제가 거기서 기인한 거 아니냐. 왜냐면 엄마 혼자 다 돌볼 수 없으니까 이런 뭐 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유독 영장류의 다른 종들에 비해서 미숙하게 난 상태에서 오랫동안 기르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는 이겁니다. 확실한 거는 인간 엄마가 직립하게 됐죠, 그죠? 우리 인간들이 다 직립한 존재죠. 침팬지는 직립하지 않았습니다. 직립을 하면서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나오는 그 산도가 있죠. 산도라고 그러죠. 그 해부학적 구조. 그 해부학적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큰 상태에서 머리가 큰 상태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랑말랑한 미숙한 상태에서 나와야지 엄마도 살고 애도 사는 거예요. 그 구조가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미숙한 상태에서 환경과 엄청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얘가 생존할 수 있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얘를 잘 보호한다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그냥 자궁 속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환경의 자극이 심하죠.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똑똑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침팬지보다 스마트합니다. 왜 그러냐? 한 가지는 우리가 미숙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기르면서 엄청난 학습을 합니다. 근데 그 학습하는 기간이 길면서 동시에 많은 자극들이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 지금 뭐 다 여기서 뭐 강연도 듣고 그러시지만 재밌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2, 3년 동안을 계속 다른 거 안 하고 밥만 먹고 배운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지금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이 되게 지겨워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탐구하는 존재가 됐느냐? 우리가 왜 다른 종에 비해서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존재가 됐느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배움을 긴 기간 동안에 아주 철저하게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아주 혹독한 환경에 그냥 미숙한 상태로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배움 자체가 만약에 지겹거나 너무 힘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자연은 무엇을 했냐? 저의 가설은 자연은 우리에게 호기심을 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신 분 아시죠? 막 처음에는 엄마한테 엄마 이게 뭐야? 왜 그래? 말이 트면서 이제 막 묻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부모들이 막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가 호기심이 있구나.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입을 막 틀어막고 싶죠. 좀 가만히 좀 있어 그러는 거죠. 도대체 그만 좀 질문하라 이거죠. 그런 종이에요. 침팬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히 아이들의 그 어떤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 종이 없어요. Why를 묻는 왜 그래 엄마? 이거 아빠 왜 그래? 왜라는 거 묻지 않습니까? 왜라는 걸 묻는다는 것은 그만큼 학습을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궁금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학습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재밌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심리 장치를 만든 겁니다. 자연은. 물론 이게 자연 선택 진화한 거죠. 그래서 끔찍한 학습 과정을 즐거운 시간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마법 장치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엄청난 호기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실천을 해서 경험적인 어떤 탐구를 하고 그거의 극단적인 형태가 사이언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질문은 그죠. 그 많던 호기심은 그러면 대체 어디로 갔느냐? 어느 순간 질문하지 않죠. 그죠? 그렇게 막 입을 틀어막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야, 너 질문이 없어? 뭐 물어볼 거 없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이 오죠. 그거는 어떤 사회의 노인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문을 자유롭게 하는 사회인가 아니면 질문을 막는 사회인가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어렸을 때 그렇게 수많은 질문을 했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학교라는 걸 가고 또 더 배우고 하면서 물론 질문 자체가 해소되는 것도 있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가득 찬 사회가 된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회죠. 그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사회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 관점에서 보면 그냥 침팬지 같은 사회인 거예요.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 이제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저는 호기심이 그런 어떤 마법 장치이고 또 그거를 계속 오랫동안 그런 걸 해가도록 하는 그런 장작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기심과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런 독특한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사실은 사회가 다이나믹하게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인간이 정말 그렇게 호기심이 많은 거냐? 그러면 침팬지랑 뭐가 다르냐? 한번 그 질문을 하면서 침팬지가 우리 인간과 어떻게 다른가, 비슷한가, 그 인지 능력에 있어서, 그다음에 호기심에 있어서, 혹은 다른 능력에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건 제가 교토대 영장류연구소에 한 10여 년 전에 있을 때 제가 연구할 때 같이 찍은 겁니다. 왼쪽에 있는 노트 그 점의 수를 세는 거죠, 그죠?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되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너무 빠르죠, 그죠? 예, 하나도 안 틀려요. 여러분 영장유학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뭐부터 여러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영장유학을 내가 처음으로 하게 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동집을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우동 많은 걸 막 배운다고 치면 그 셰프가 여러분한테 가자마자 초보자한테 야, 너 우동 씻어라, 뭐 우동 이렇게 삶아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뭐부터 시킵니까? 청소부터 시키죠, 그죠? 예. 그래서 침팬지 연구도 처음 시작하면 뭐부터 하냐면 아까 여기 맞추면 또르륵 하고 나온 거 있죠. 그게 사과예요, 사과. 일종의 보상이에요. 그걸 잘하면 그걸 주면서 더 잘하게 만드는 거죠. 못하면 안 주니까 약간의 처벌 같은 거고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가면 제일 먼저 침팬지 연구자가 하는 거는 사과를 아주 규격대로 자르는 훈련을 합니다. 저도 제가 자른 걸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지금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저런 영상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우리 다큐멘터리 같은 데도 많이 나와서 사실 이렇게 그 새로운 광경은 아닌데 아마 여기 그래도 처음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저 광경을 실제로 교토대학 가서 처음 봤어요. 너무 쇼킹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몇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되게 빠르거든요. 한 번도 안 틀리죠. 그래서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도 보면서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우리 제 선생님이 마츠자와 선생님이었는데 저희 저기 지도 선생님이 영장류학의 대가죠. 그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너 나이가 몇이냐 그래서 제가 뭐 30 뭐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잘 됐다. 제가 나이가 30살인데 너희 나이가 비슷하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지금 호모사피엔스하고 침팬지 비교 연구를 해야 되니까 네가 한번 들어가서 같이 실험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긴장을 했죠. 왜냐하면 진짜 잘못했다가는 인간 망신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막 긴장하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나왔는데 일단 제가 나오면서 야 이건 끝이다. 이건 안 됐다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몇 번 틀렸어요. 그다음에 딱 나와서 반응 시간을 재니까 제가 훨씬 빨리 하는 거예요. 빠르면서 정확한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저렇게 빨리 하나 이건 참 나 인간 대표로서 너무 좀 실망스러운 일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망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오시더니 잘 안 되지? 그래서 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쟤 너무 잘하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웃으시면서 야 제가 30살인데 저 태스크 저 이제 과제를 5살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5살 때. 5살 때부터 저거를 매일 합니다. 제가 영장연구에서 깜짝 놀란 거는 일요일만 빼고 제가 맨날 일해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기 싫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쪽 바깥에서 이제 불러야지 이쪽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다 포기하는데 딱 한 사람만이 그걸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츠자 선생님인데 마츠자 선생님은 저기 있는 인간을 포함해서 침팬지까지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의 넘버원이에요. 그분이 명령하면 들어와야 돼요. 침팬지도. 그러니까 그 침팬지 입장에서는 마츠자 선생님은 알파 메일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이 데리고 오셔가지고 또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5살 때부터 매일 훈련을 했으면은 제 생각엔 저거보다 제가 좀 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거는 막 이제 연습을 하면 실제로 됩니다. 실제로 돼요. 쟤들이 사실은 이걸 다 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고 7개를 세고 1, 2, 3, 4, 5, 6, 7, 8 세고 딱 7개를 7을 누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밀도를 재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많이 하면 딱 보는 순간 그게 찍히는 겁니다. 저건 7, 저건 8개 정도. 그걸 많이 하면은 거의 안 틀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태그를 매죠. 1, 2, 3, 4, 5, 6, 7, 8, 9. 우리랑 세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거는 얘가 참 잘하긴 하지만 14까지밖에 못 세요. 14를 넘어가면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2살, 3살 정도 될 때 얘는 이제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두 번째. 근데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거는 지금 그 실험을 똑같은 실험을 최근에 한 거기 때문에 또 다큐멘터리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TV 화면이 좀 좋아졌죠. 터치패드가. 근데 지금 이거는 아까 한 거를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작은 숫자에서 큰 수로 가는 거죠. 그죠? 수의 크기를 아는 거예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쉽진 않겠죠? 하지만
이거 연습하면 우리도 잘하죠, 그죠? 우리도 잘해요. 근데 이걸 보세요. 맨 작은 손을 누르는 순간 숫자가 검게 변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침팬지한테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되죠? 기억력이 있어야죠, 그죠? 단기 기억력 혹은 뭐 작업 기억 능력이 있습니다. 있어요, 침팬지. 침팬지라고 없겠어요? 우리도 있죠. 여러분 지금 당장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기억 나잖아요. 직전에 한 거. 근데 이 침팬지가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광경에는 없지만 아까 전 광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합니다. 작은 소리를 딱 누르는 순간 누가 옆에서 막 떠들어요. 그래서 주의를 딴 데로 기울입니다. 한 10초 동안. 그러다가 다 자기 자리로 와서 딱딱딱딱 눌러요. 네. 여러분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못해요. 단기 기억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억이 우리랑 다른 방식으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 낸 가설은 뭐냐면 침팬지와 인간의 한번 그 서식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팬지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나무 위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가장 공포감을 느끼는 한 20m, 침팬지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 그 높이예요. 우린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침팬지는 아직도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여러분 가시면 숲을 가시더라도 조용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나무 위에 다 침팬지를 앉아 있어요. 침팬지 그 서식지를 가보면. 그리고 침팬지는 막 떠들거든요. 근데 떠들 때는 가끔 떠들어요. 가끔 얘네들이 막 뭐 코를 하면 막 왁자지껄 한번 떠들고 조용합니다. 되게 조용한 종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사색에 잠겨 있는 것 같은 그 광경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연구소에 가서 그 바깥에 있는 침팬지들이 이러고 톡 깨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저거 철학자 같다. 그렇게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선생님 하신 말씀이 멍 때리고 있는 거다. 저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다.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거죠. 근데 그 서식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침팬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뭐를 기억해야 되는가? 내 주변에 뭐가 있다라고,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제적으로 기억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사진을 찍듯이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왜냐하면 그 나무가 잘못하면 그 나무거든요. 잘못하면. 사진을 찍듯이 기억하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근데 우리도 때로 사실은 사람마다 그 개인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책 보다가 뭐 30페이지에 밑에서 몇째 줄에 무슨 단어 나오고 막 그 그림 조그만데 캡션이 뭐가 돼 있고 이런 거 잘 기억하는 사람 있죠. 시험 되게 잘 보죠. 그러니까 암기 가보면 거의 100점이에요. 그런 사람들 주로 어디로 갑니까? 의대로 가요. 의대. 그러니까 의대 선생님들은 사실은 더 침팬지스러운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합니다. 사진을 찍듯이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체로 수리 능력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난데요. 뛰어난데 어떤 기억력은 어떤 방식의 인지는 침팬지가 우리보다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 침팬지를 앞서는 게 아니거든요. 호기심의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사상가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인간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데카르트죠. 데카르트는 우리만이 자기 인식, 자기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침팬지 보시죠. 어때요? 침팬지가 자기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저런 행동을 취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것도 사실 호기심이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한 실험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그 동물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개 같은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결과 침팬지는 다 하고요, 저거를. 원숭이들 대부분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할까요? 돌고래가 합니다. 돌고래는 자기 거울에 비친 모습을 자기라고 알아요. 그 다음에 개의 두 종이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두 종이.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당장 가셔서 개 키우시는 분 계시면 한번 딱 나와보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막 짖거나 하나는 막 도망가거나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막 물끄러미 바라보고 저런 행동들을 한다 그러면
저한테 꼭 연락 주셔야 돼요. 연구해야 될 종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두 종밖에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성찰, 호기심, 그다음에 why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싶다, 그냥 이렇게 궁금한 걸 넘어서서 그거를 집요하게 탐구하고 그거를 경험적으로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이론까지 내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세계를 지배하는, 자연을 지배하는 종이 된 거죠. 그것이 너무 파괴적이 됐을 때는 한 번에 다 지구를 말아먹을 수 있는 존재가 돼서 사실 지구 생태계 면에서는 되게 안 좋지만 사실 지구에 출현한 수많은 종들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간 종들 중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지금 이런 물음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인 거죠. 그게 바로 호기심 때문입니다. 그 호기심에 의한 과학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과학기술이 없는 사회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한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평균 수명 봅시다. 19세기 말까지 30세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어나자마자 많이 죽고 조금 살다가 전염병으로 죽고 뭐 감염돼서 죽고 30세가 평균 나이였습니다. 근데 지난 1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지난 100년 동안 70세가 됐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80세를 사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질병과 싸울 수 있는 과학이 있기 때문이죠. 과학기술이 없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때랑 비슷하게 사는 겁니다. 30세랑 비슷하게 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표는 인구죠. 인구 보시면 5억 되던 시점 1900년대 15억이었어요. 불과 100년 만에 5배, 6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거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가장 주된 변이는 바로 과학기술이죠. 인구가 자원도 희귀하지만 그런 것들을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하는 방식들이 바로 과학기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매일 숨 쉬는 공기 같아서 모르지만 사실 과학기술이 없는 사회라고 하는 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없는 사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학이 없는 사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철학자들은 상상할 수 없다고 그러겠죠. 시가 없는 사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학기술이 없는 사회 상상할 수 있지만 그게 끔찍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에 대한 저는 굉장히 심각한 오해가 통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해에 대해서는 제가 맨 마지막에 조금 이거에 대한 비판을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 과학은 오만하다. 여러분, 지금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규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다. 그리고 외계인의 관점에서 보면 쟤는 과학하는구나, 일단 그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에 대한 되게 안 좋은 생각들이 많습니다. 오만하다, 이 시대의 종교나 다름없이 독단적이다. 심지어는 이거랑 완전 다르지만 과학은 사실 철학이나 인문학 다른 거랑 사실 동일한 거다. 다시 말해서 특권적인 지위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또 환경의 어떤 환경 문제 주범이다. 더 각박하게 만든다. 가치와 실존적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할 수 없다. 그냥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사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예스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의 다 노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두 개는 우리가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맨 마지막에 한번 제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학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그 과학하는 존재로서 다시 말하면 호기심이 있고 경험적 탐구를 하며 집요하게 그거를 이론화하는 그런 유일한 종입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대표 선수들을 한번 볼까요? 지구의 과학자의 대표 선수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찰스 다윈입니다. 그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찰스 다윈만큼 저평가된 과학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세상을 바꾼 과학자들 막 그 앙케이트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찰스 다윈이 한 5위를 넘어가요. 5위 정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걸 계산해 그 앙케이트 같은 걸 해보면 3등 안에 틀림없이 듭니다. 여러분 뭐 세상을 바꾼 과학자들 한번 대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뉴턴, 아인슈타인, 그죠?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과학자 하면 5명 대보세요. 사실 과학자 리스트만 대봐라고 해도 사실 10명 못 넘어가요, 여러분. 그만큼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인슈타인은 여러 우유가 있잖아요, 우유. 아인슈타인은 우유가 있고 뉴턴은 학습지가 있죠, 학습지. 그다음에 다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좀 저평가되는 게 아닌가. 농담 삼아. 근데 한편으로는 특히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한 25%는 기독교 그 인구 중에 상당수가 굉장히 강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약간 근본주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를 믿지 않아요. 종교적 이유 때문에. 그래서 아마 또 약간 저평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이 다윈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실제로 인간에 대해서 바꿨죠. 그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예를 들어 자연 세계의 법칙을 완전히 바꾸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자연 세계의 법칙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게 했다면 다윈은 사실은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생각도 바꿨습니다. 그 다윈이 1838년에 자기의 비밀 노트에 저기 중간에 있는 그림 그렇죠? 자기 비밀 노트에 I think 그러면서 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한 38년이니까 종의 기원 나오기 한 20년 전에 이미 그 자연선택 이론의 어떤 씨앗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20년 동안 그걸 숙성시켜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 같은 게 바로 종의 기원에 나오는 유일한 그림입니다. 유일한 그래프예요. 종부다가 저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20년 동안 뭐 했느냐? 많은 일을 했어요. 많은 일을 했는데 원래 다윈은 지질학자입니다, 여러분. 다윈은 생물학자이기 이전에 찰스 라이엘의 뒤를 잇는 위대한 지질학자였어요. 지질학에서는 다윈 선생 하면 그 당시에 대가급에 속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생물학자라고 보기에는 그 당시에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생물학 연구를 시작합니다. 식물학, 동물학 연구를 시작해요. 그리고 뭐를 잡았냐면 자신이 없었어요. 생물학 연구에 자신이 없으니까 뭘 연구 테마로 잡았냐면 요 밑에 있는 요 그림 있죠? 따개비라고 하는 겁니다. 따개비는 이 배의 바닥에 붙어 있는 조개 같은 거예요. 되게 미물이에요. 그죠? 저 위대한 생물은 아닙니다. 미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연구해요. 장작 몇 년 동안? 8년 동안 연구합니다. 그리고 1000페이지 되는 책을 써요. 아직도 따개비 연구에서는 다윈을 능가하는 사람이 안 나왔습니다. 그거 왜 했냐? 자기가 생물학의 분류라든가 어떤 진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태에 대한 지식을 아주 탄탄하게 쌓아야 되는데 그 지식이 아직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택한 거예요. 근데 사실 다윈 자신도 사촌한테 쓴 편지 같은 걸 보면 이거에 대해서 약간 후회를 합니다. 내가 정말 미쳤다고 이걸 택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지루해 죽겠다. 내가 지금 8년 동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되게 지난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생물학자로 등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종의 기원을 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는 가수다, 나는 꼼수다, 뭐 이런 거 많지만 정말 다윈 선생님한테는 나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만들어 드려도 정말 민망하지 않은 분이 아닐까, 정말 적합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정말 탐구의 전형이죠. 탐구자로서의 지구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또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츠자와 선생님, 제 침팬지 연구했을 때 제 선생님인데요. 제가 연구실에 딱 가서 이제 막 질문들을 막 했어요. 근데 그 질문들을 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저기 그 교토대 영장연구소는 그냥 매일 루틴한 거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질문들을 하니까 선생님 되게 신기하셨나 봐요. 그래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너 굉장히 좋은 질문했다. 그래서 제가 한편 약간 우쭐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어떤 실험을 계속 봤냐면 저 침팬지들이 노란 블록 위에 빨간 블록, 뭐 파란 블록 위에 노란 블록 이런 두 블록 쌓는 실험이 있었어요. 그거를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한 번도 안 틀려요. 그래서 너무 잘하니까 처음엔 되게 신기했지만 좀 지루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아니 저걸 3개 해보면 하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알 수 있고 뭔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한 달 동안 2개를 하지? 그러면서 제가 좀 사실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 선생님한테 이제 2개는 잘하는 것 같은 3개를 해보면 이러이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한편 웃으시면서 한편 정색을 하시면서 저한테 야, 영장류학이라는 게 너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너 운이 되게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지난 1년 동안 2개 블록 쌓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오기 전부터 2개를 했었는데 바로 다음 주에 3개를 쌓는 걸 한다. 네가 참 그걸 볼 수 있는 운이 좋은 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완전 뒤통수를 맞았죠. 야, 선생님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정색을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 영장류학이 뭐라고 생각하냐? 네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질문이 많은 건 좋고 난 좋게 받아들이지만 영장류학의 핵심은 매일 똑같은 실험을 매일 똑같은 모습을 1년, 2년, 3년 보고도 그것을 지루하지 않게 생각하는 말하자면 뚱뚱한 엉덩이 같은 것이다. 그게 바로 영장류학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쥐구멍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선생님이 했던 말씀, 다시 말해 제가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런 행동이 있을까요? 이런 행동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대답은 뭐냐면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그런 행동은 없어 그래요. 근데 못 봤어가 아니에요. 없어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못 본 거지 없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나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저분은 한 20년 동안 야생과 그다음에 실험실에서 침팬지를 가장 많이 연구하신 분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인 구달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본 거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본 거는 없는 거예요. 침팬지 행동. 그만큼 자기 데이터에 대한 경험적 자료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거의 탄탄함을 자기가 꾹 쥐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없는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게 한번 얻어맞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과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다운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과학자의 전형을 보여드렸고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활동인가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분은 제 뚱뚱한 엉덩이랑 완전 반대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너무너무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마크 하우저라는 분인데요. 근데 하버드 대학 간판 교수였는데 3년 전에 학교에서 잘렸습니다. 왜 잘렸냐? 논문 조작을 했어요. 하버드 대학의 간판 교수가 논문 조작하는 일은 무지 드문 사건이거든요. 근데 7편의 논문이 사실 조작했는데 그 조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침팬지 행동을 보면 얘가 이 행동을 했나 안 했나를 코딩을 하잖아요. 했구나. 근데 어떤 관찰은 약간 아리까리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손을 들은 건가 안 들은 건가 예를 들면 그 과정에서 실제로 자기랑 공동 연구자들하고 완전 반대되는 결론들을 계속 낸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그거 못 보냐? 얘가 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윽박지른 거예요. 그게 이제 같이 공동 연구했던 사람이 그 학교 당국에 찌르는 바람에 결국 조사가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그게 사기라는 조작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아주 불행한 사건이었고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건 전 세계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황우석 사건도 있지만 이 사건은 다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별명이 있냐면 하우저 이펙트라는 별명까지 있어요. 저 사람 옆에 가면 막 없던 이론도 막 생겨나요. 그만큼 막 브릴리언트한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머리가 비상한 분인데 그분은 사실은 자기 이론을 위해서 뚱뚱한 엉덩이가 아니었던 거죠. 거의 매달 한 번씩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내는 그런 위대한 과학자였지만 실제로는 까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우리가 완전히 재앙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이런 일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제가 겪었던 이 두 사람, 과학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후쿠시마 있죠, 후쿠시마가 그 원전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그 언론을 봤습니까? 아마 오마이뉴스는 좀 다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결같이 처음에 과학자들이 나와서 특히 이제 물리학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나라 안전하다. 그리고 거기 큰 문제 없다. 노심 용해 안 될 거다. 근데 매일 그게 틀려요. 오늘 얘기를 하면 다음날 그게 퍼져요. 다음날 또 괜찮을 거다. 뭐 편서풍이 어떻게 불어서 뭐 우리는 안전하다. 또 그게 우리한테 왔다는 게 증명이 돼요. 그런 식으로 근데 제가 주목했던 건 그 당시에 제가 언론을 보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고 한편 끔찍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과학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근데 실제로 과학은 그렇지 않거든요. 과학자 중에서 그것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언론에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과학은 논쟁으로 굴러갑니다. 과학의 다른 지식 활동하고 좀 다른 건 엄청나게 놀라운 합의가 이끌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 합의 전까지는 엄청난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 논쟁을 잘 포착하지 못하면 과학도 한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과학자들이 생각 있는 과학자들이 늘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재앙이라는 것은 언젠가 온다. 왜냐하면 복잡도가 어느 순간 우리 컨트롤을 넘어서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무엇이 재앙을 만드는가 이 책을 보면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 중에 복잡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핵폭탄 그거를 통제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 단추를 누가 먼저 누르면 끝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가 사실은 컨트롤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되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항공 시스템 있죠. 그죠? 그 뭐 이렇게 그 항공 그 연결편 만들어주는 시스템 이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가 터지면 뭐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뭔가를 하지만 어느 정도의 복잡도를 넘어가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뭐 연구와 소통에 대한 뭐 얘기도 있지만 좀 더 다른 거로 넘어가 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인간이라고 하는 종을 딱 관찰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거는 얘네들도 과학을 하네? 얘네들도 탐구하는 존재네? 얘네들도 적어도 우리만큼 호기심이 있네?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다른 동물하고 아마 비교를 해봤을 거예요. 한 가지는 얘네들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따라하는 걸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얘기지? 아마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문화. 여러분 동물들도 문화를 갖고 있습니까? 침팬지가 문화가 있을까요? 새들이 문화를 갖고 있을까요? 문화라는 게 뭐죠? 서로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면서 확산되는 거죠. 그게 문화의 본질이거든요. 그걸 갖고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보면 우리 인간만이 혹시 문화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죠? 그런 맥락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한 지금은 약간 식상한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강남 스타일이 왜 이렇게 글로벌하게 빨리 퍼지게 됐을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수많은 고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뭐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도 되게 큰 사건이었고요. 그게 막 퍼지면서 엘렌 쇼, 미국의 엘렌 쇼에 갔죠. 엘렌 쇼는 우리로 치면 이금희 아침마당 같은 쇼예요. 누구나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보는 쇼인데 거기서 브리트니 스피어스한테 실제로 말춤을 가르쳐 줍니다. 간단한 영어로 가르쳐 주죠. 이게 엄청난 대박을 쳤어요. 엄청나게 알리는 일이 됐죠. 그리고 나서 뭐 어떤 사람이 노 강남 스타일 이런 표지판도 만들어서 웃기게 되고 이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영장에서 다 끝난 다음에 수영장 직원들이 막 강남 스타일 친 다음에 수영장에서 그걸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잘렸어요. 네가 내 수영장에서 뭔 짓이야 그러면서 그 주인이 잘라버렸어요. 근데 이제 싸이가 나가가지고 방송에 나가서 선처해달라. 쟤네들이 뭐 뭘 일부러 저기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재미로 그런 건데. 그다음에 몹도 있었고요. 앞권은 이거였죠. 에펠탑에서 여러분 보셨어요 혹시? 유튜브에 이거 올라와 있는데요. 에펠탑에서 싸이가 등장합니다. 그 전부터 막 춤을 추고 있죠. 싸이가 등장하면 막
난리가 나요. 똑같이 춤을 춥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동양 남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생겼습니까? 사이가 솔직히 좀 아니죠. 어떤 사람 비호감이라고도 얘기해요. 뚱뚱하고 말도 안 통하는 어떻게 보면 동양인이고 그 다음에 남자고 동양인 남자는 뭐 되게 미치잖아요. 그 다음에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근데 그가 추는 노래와 춤이 엄청나게 퍼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많은 해석들이 있었어요. 뭐 춤이 되게 예를 들어 노래가 되게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되게 그 유행을 따라가는 거다. 중독성이 있다. 그 다음에 뭐 비디오 그게 뭐죠? 뮤직비디오가 되게 재밌지 않냐. 뭐 여러 개그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가사가 되게 뭔가 냉소적이다. 뭐 패러디가 있다. 근데 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가사를 얘네는 모르는데. 뭐 그러면서 등등등 있었어요. 뭐 물론 춤이 뭐 재밌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제가 주목한 거는 저는 거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재밌는 그다음에 좋은 노래, 중독성 있는 노래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그게 저렇게 현상적으로 뜨지 않거든요. 뭔가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탐구를 시작했는데 그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모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됐어요. 그 사진은 뭐냐면 실제 사진인데요. 1940년대 말에 영국 사회에서 되게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박새인데요. 박새. 이게 새죠. 박새가 여러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죠? 그 병으로 우유 배달 중에서 우유 중에서 이렇게 병으로 배달된 우유들 드셔보셨죠? 그다음에 뚜껑이 이제 호일로 됐거나 아니면 두꺼운 종이로 돼 있는 그때 이제 그게 막 시작되던 시점이었어요. 근데 박새가 그를 쪼으니까 어떻게 돼요? 뚜껑이 열리고 뚜껑이 이제 찢어지고 거기서 이제 위로 올라온 게 지방질 아주 고소하죠. 그걸 막 빨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배달 업체는 이제 큰일 났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한 군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 전역으로 이 행동이 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뭐냐? 혹시 어떤 놈이 하는 거를 옆에서 그 박새가 또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닌가? 마치 여러분 누군가 새로운 행동들을 하면 그 동네에서 걔네 그 행동 다 따라하죠, 그죠? 우리 뭐 예를 들어 개콘에서 무슨 행동이 유행하면 전 국민이 다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문화죠, 그죠? 그런 질문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런 식의 문화 같으세요? 그런 식의 따라하는 모방 행동 같으세요? 연구자들의 결론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박새는 원래 본능적으로 어디에 앉으면 쪼개 돼 있어요. 그죠? 벌레를 먹기 위해 쪼개 돼 있죠. 그래서 앉아서 쪼았어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그 종이가 찢어지고 거기에 그 지방분 아주 고소한 지방분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시대에 그때 영국 사회에 저런 병으로 배달된 문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박새가 뭐 옆에 있는 박새를 따라해서 그렇게 쫙 퍼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착시 현상이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거는 따라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본능적인 행동을 각자 하는 거가 마침 우유병이 퍼지면서 그런 우유병이 퍼지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박새는 따라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근데 약간 아리까리한 사례가 하나 생겼습니다. 일본 고시마 섬에 이모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게 1950년대에 발견된 보고된 사례인데요. 고시마 섬에 그 원숭이들을 쫙 이렇게 놔놓고 기르는데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고구마를 뭐 흙에서 캐가지고 그 사육사들이 이렇게 특식처럼 줬습니다. 뭐 계속 그렇게 먹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흙도 묻어 있고 그냥 던져주니까 모래가 묻겠죠. 그래서 모래하고 흙이 묻어 있는 고구마를 어그적 씹어 먹는 게 평범한 그 원숭이들의 행동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나타납니다. 제 왼쪽 오른쪽에 있는 애가 나타나죠. 걔가 이제
이모라고 하는 애였어요. 이름이 18개월 된 암컷이었어요. 걔가 고구마를 던져준 고구마를 가져다가 냇가로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냇가에서 이렇게 씻어서 깨끗하게 씻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도 떨어지고 흙도 떨어지겠죠. 그걸 먹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이죠. 아주 새로운 행동이에요. 혁신적인 행동이에요. 말하자면 이 원숭이계 스티브 잡스 같은 존재죠. 그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얘 주변에 있던 애들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더 재미있는 거는 얘 엄마가 따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만약에 유전적인 거라면 엄마가 따라하는 건 좀 이상하죠. 그죠? 옆으로 퍼지는 거죠. 그죠? 행동이 관찰하고 퍼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해요. 그리고 저 멀리 있던 수컷들은 따라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얘가 심지어 죽었는데 한 세대, 두 세대 갈 때쯤에 보니까 지난 후의 시점을 보니까 저 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원숭이들이 저런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행동까지 하냐? 요즘은 냇가로 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바닷가에 바로 가요. 그래서 씻어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을 맞추려고. 뭔가 이건 따라하는 행동 플러스 알파 같은 따라 행동뿐만 아니라 또 알파 그런 더 응용하는 행동처럼 보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떠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조금씩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관찰 보고가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정말 저런 행동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정교하게 따라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몇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박사하고는 좀 다른 실제로 개인의 어떤 본능적인 행동이라든가 개별적 학습이 아니라 어떤 집단적 학습처럼 보이죠. 계속해서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죠. 다른 침팬지들을 볼까요? 침팬지 중에는 오른편에 있는 이 사진은 뭐냐면 넛크래킹이에요. 넛크래킹인데 넛크래킹은 그러니까 견과를 깨먹는 행동이에요. 이 행동은 아프리카에서 서쪽에 있는 애들만 주로 해요. 동쪽에 있는 애들은 넛이 깔려 있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라는 게 그런 거죠. 문화라고 하는 거는 어느 동네에 가면 막 그게 유행인데 어느 동네는 그런 게 있는데도 안 하잖아요. 뭔가 문화처럼 보이죠. 그죠? 그럼 동쪽에 있는 애들 뭐 하냐? 이렇게 흰개미 낚시를 해 먹습니다. 이거는 제인구다 선생님이 발견한 거죠. 제인구다 선생님이 탄자니아의 곰비강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게 동쪽이에요. 아프리카 동쪽인데 동쪽에 가보면 저렇게 이게 무슨 뭐가 아니라 흰개미 무더기예요. 흰개미 집 같은 데인데 거기 가면 이제 쏙 집어넣죠. 나무를 잘라다가 쏙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흰개미가 무슨 적이 공격한 줄 알고 막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빼가지고 싹 훑어먹죠. 단백질이 아주 풍부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이거는 아프리카인 동쪽에 있는 애들만 하는 거예요. 뭔가 문화처럼 보이죠, 그죠? 이걸 한번 볼까요? Dora with Darwin. 이것도 침팬지의 되게 특이한 행동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뭐죠? 그 손을 깍지를 껴요. 저 높이에서. 그리고 서로 저렇게 뭔가 근데 재미난 거는 아프리카에서 어디에도 저런 행동이 없고요. 아프리카 동쪽에 북쪽에 있는 애들만 저거 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이 연구가 재미난 거는 최초로 우리 속에서 키우는 침팬지 중에서 미국 에머리 대학의 여키즈 영장류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처음 발견돼요. 우리에서 키우는 침팬지 중에서는. 그리고 제가 그래프를 안 가져왔는데 그 발견된 다음부터 그런 행동이 쫙 늘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퍼지는 것 같아요. 재밌죠? 이게 서로 유대를 위한 행동이죠. 서로 이제 그루밍, 서로 털고르기 해주면서 손을 이렇게 잡는 행동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런 행동. 이게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연구자들이 아프리카의 전역을 조사하면서 어느 지역에서는 이런 행동이 주로 보이고 어느 동네에서는 이게 보일락말락 하는데 또 어떤 행동은 아주 전형적으로 그런 게 보이고 이런 것들을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도를 만들고 여러분 문화인류학이라는 거 아시죠? 문화인류학은 이제 문화마다 뭐가 다르다는 행동 양식이 다르다는 그런 거기서 출발한 건데 문화 영장류학이라는 분야를 만들었어요. Cultural Anthropology가 아니라
Cultural Primatology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물론 문화의 따옴표가 쳐져 있죠. 정말 문화인가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근데 인간 한번 볼까요? 인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은 식문화만 볼까요? 먹는 문화? 이렇게 포크로 먹는 데가 있고요. 이건 어디입니까? 인도죠, 그죠? 인도.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입니까? 우리도 하고 일본도 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로 나무젓가락이 아니라 쇠젓가락으로 하죠. 이것도 굉장히 디테일한 차이지만 차이죠. 그러니까 젓가락을 쓰는데 젓가락을 또 쇠젓가락을 주로 쓰는 그런 문화적 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주로 그렇게 해요. 저쪽 동네에는 똑같은 걸 하지만 또 똑같은 장치들이 있지만 똑같은 도구들이 있지만 주로 이런 다른 방식으로 행동해요. 이게 바로 인간의 문화의 아주 저열적인 특징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과연 다른 동물들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연구를 도대체 침팬지의 혹은 침팬지의 어떤 모방 능력과 인간의 모방 능력은 도대체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죠. Back at the University of Texas, Victoria Horner shows a chimp how to operate a puzzle box to get a treat. 이 실험은 이 연구자랑 이 침팬지는 원래 안면이 있어요. 서로 잘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침팬지가 앞에서 연구자가 저 박스를 만들어서 저런 행동들을 합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주의 있게 관찰을 해요. She pokes. 됐습니까? 이제 주고 따라 하라고 뭐 얘기를 한 거지 말하자면 알아듣고 대충 하죠, 그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에요. 여러분 침팬지가 알아듣고 대충 한다는 거가 그런 다음에 사탕을 빼서 먹습니다. 인간에게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실험을. There's a gummy bear. It's your turn. 어떨까요? 무지하게 잘하죠, 그죠? 거의 똑같이 하죠. Children copy the actions much as the chimps did. Oh, you got him. 예. All right. 여기까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뭐 인간이 더 잘하지. 침팬지도 한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지만 이게 바로 요 맥락이 요 실험이 바로 100만 불짜리 실험입니다. 똑같은 박스인데 투명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보이게 만들었어요. Has a false ceiling.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런 행동들을 하는 게 저 The chimps 사탕을 cut 얻는데 the 도움은 chase.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죠. For the 어떻게 apes, 하나 it is 보십시오. all about the treat. 침팬지는 어떻게 해요? What this 그냥 study shows is that 사탕을 빼먹습니다. apes 되게 don't 똑똑하죠, just 그죠? mindlessly ape. They also understand something more about cause and effect. 인간을 봅시다. We found something quite surprising. 여러분 그 똑같은 실험에서 그냥 투명한 박스로 만든 다음에 똑같이 이제 해보라고 했을 때 침팬지는 어떻게 했죠? 그냥 뺐어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뭐 저걸 먹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지하게 스마트하죠, 그죠? 근데 실험 결과 처음 저희들이 봤을 때 되게 쇼킹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뜻 봐서는 인간은 어땠어요? 인간 똑같이 따라하죠. 멍청하게. 그러니까 언뜻 봐서는 침팬지가 인간보다 더 똘똘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확히 반대입니다. 침팬지는 그 절차를 처음에 그 투명하지 않은 그 불투명한 박스를 놨을 때 따라하긴 했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따라하진 못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침팬지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목표를 따라하는 일이에요. 목표는 뭡니까? 사탕을 빼먹는 일이에요. 그거는
딱 보고 목표가 뭐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해요. 뭐 그게 인간보다 잘한다? 뭐 그건 모르겠어요. 인간도 목표를 예를 들어 목표만 잘해라 그러면 잘하니까. 근데 저 두 번째 실험, 투명한 그 박스 실험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해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어떻습니까? 절차를 따라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모르는 바 아니죠. 근데 절차를 따라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 그 차이가 사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고 침팬지는 지금 동물원에 가 있는 이유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요. 여러분 그걸 하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고 걔네들은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침팬지는 따라하기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목표만 잘 따라합니다. 절차들은 우리만큼 따라하지 못해요. 절차들은 특히 뭔가 의미 없는 행동들은 따라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판토마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한테 여기 계신 분한테 이거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따라합니다. 근데 침팬지는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늘 하는 행동이면 그걸 따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절차들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따라하는 거는 인간만이 오직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방에서 되게 중요한 차이는 인간은 하우까지를 따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우까지를 따라할 수 있다. 이게 우리와 침팬지를 가르는 엄청난 차이다. 왜냐하면 한번 이걸 생각합시다.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짝퉁과 명품의 차이는 한 끗 차이인 거 아시죠? 중국에서 엄청난 짝퉁이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거의 같지만 한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두 개가 사실은 달라서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기계공학을 공부했었는데 그 엔진 연구자께서 선생님한테 저희들한테 무슨 말씀해 주셨냐면 우리나라 H사가 일본의 T사 엔진을 그대로 복사를 했는데 그대로 복사해 와서 다 이해가 되지만 예를 들면 그 엔진에 한 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T사에. 근데 그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안 하면 엔진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게 뭡니까? 그게 사실 짝퉁하고 명품하고의 차이죠. 어떠한 지식이 정교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게 이해되든 안 되든 간에 아주 정교한 절차의 모방이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어떤 방법 중에서 한 부분만 빠져도 사실은 맛있는 음식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그죠? 어떤 정교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무언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교하게 따라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정교하게 따라하는 일을 침팬지는 못하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게 문명을 만들 수 있는 종과 문명을 못 만드는 종, 문화를 가진 종과 문화를 가지지 않는 축적적인 문화를 가진 종과 그렇지 않은 종의 차이인 거죠. 그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다시 우리 밈 얘기 싸이 강남 스타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미국에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싸이 강남 스타일은 거의 다 알아요. 진짜 거의 다 아는데 물어보죠. 왜 너 이렇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 그 노래가 그러니까 무슨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래요. 근데 춤은 추거든요. 그냥 그래도 막 노래도 따라해요. 막 그 발음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무엇이길래 모방하기에 이렇게 좋을까? 그 질문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모방을 통해서 막 퍼지는 거라면 어떠한 많이 확산된 그런 어떤 컬처럴 아이템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모방하기에 좋기 때문에 모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보고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 horse riding dance예요. 그러니까 말춤이에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전 문화권에 상관없이 모두 다 하는 경험이죠. 말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직관적으로 말은 다 봅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그 춤을 보면 아 말이구나, 말춤이구나, 말 위에 올라간 거구나라고 하는 거는 사실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그죠? 여러분
춤 중에서 여러분 춤 잘 추시나요? 춤 중에서 제일 쉬운 춤이 무슨 춤인지 아십니까? 제일 추기 쉬운 춤. 막춤이죠, 막춤. 막 추면 돼요. 그건 지침이 없어요. 그냥 막 추면 그게 제일 쉽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따라하기 어려운 춤이 바로 막춤이에요. 그죠? 왜냐면 그 지침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춤이 쉽다, 어렵다가 아니고요. 춤이 따라하기 쉬우냐, 어렵냐라고 하는 차이인 거죠. 여러분 소녀시대나 엑소나 이런 애들이 막 추는 춤 보세요. 현란하게 그저없고 무지하게 좋죠. 보기에는. 따라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관절 나갑니다.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아 저거는 무슨 춤이다라고 하는 지침을 생각하게 하는 춤. 이게 바로 아주 높은 복제 충실도를 갖고 있는 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사람들이 자꾸 모방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 많이 퍼뜨리고 싶다라고 하면 저런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런 아이템. 그걸 우리가 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밈, 문화적 유전자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것만큼 쉬운 춤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강남스타일 패러디한 거 보셨어요? 여기 보시면 경찰들이 막 추고 경찰 스타일 합니다. 추기도 너무 쉽죠. 이렇게 하고 경찰 스타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북한 복장 입고 딱 하고 평양 스타일 하면 돼요. 이런 뭐뭐 스타일이라고 하는 패러디가 정말 유튜브에 가보면 정말 굉장히 많죠. 이게 뭐냐면 실제로 어떠한 밈은 변화를 막 양산시켜요. 패러디를 막 생기게 해요. 막 따라하게 만들어요. 조금씩 다르게. 그게 바로 진화적 관점에서는 진화 가능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진화 가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evolvability라고 해요. 어렵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떤 밈은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에서 수많은 진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 체절이 한 번 발명되면, 체절이 한 번 진화하게 되면 진화 역사에서 굉장히 새로운 일이, 무지하게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체절 있잖아요. 여러분도 사실은 체절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척추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다 체절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지렁이, 진해 다 체절이지 않습니까? 곤충들 다 체절이에요. 체절이라고 하는 것은 체절의 수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다양성을 만들 수 있죠. 체절에 하나의 체절에 어떤 걸 붙이느냐에 따라서 더듬이를 붙일 수도 있고 발도 붙일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체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변이를 양산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걸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무언가를 따라하고 싶도록 할 때 그 따라 하려고 하는 그것을 예를 들어 변이를 계속 양산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본다면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강남 스타일은 생명으로 치면 체절 같은 겁니다. 변이를 막 양산하죠. 여러분 이 비밀을 저는 정말 싸이가 알았을까? 저는 제가 진화론자로서 이거는 이렇게 분석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싸이가 정말 이걸 알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싸이의 개인적인 커넥션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진 못했고, 그래서 후속작을 저 엄청 기대를 했습니다. 후속작을 이제 그 비밀을 알았으면 그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젠틀맨이 어떻게 나온지를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젠틀맨을 처음 내고 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젠틀맨 여러분 아시죠? 마더 파더 젠틀맨, 그죠? 그다음에 시건방춤 비슷한 거 추잖아요. 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 말춤도 포인트 춤이었듯이 엉거주춤, 회오리춤, 수영춤 이런 것들 우리나라 댄스 가요사에서 포인트가 있었던 춤을 자기가 개발하겠다. 자기가 더 발전시키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약간 비밀 발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춤 이거 엄청 포인트 있는 춤인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여러분 시건방춤은 말춤보다는 덜 보편적이죠. 어느 문화권에 가든 저게 시건방하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약간 문화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덜 매력적인 미음을 만든 거죠. 두 번째, 스타일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 공용어다. 그런 단어를 찾다가 젠틀맨을 찾았다. 아쉽죠. 젠틀맨은 한참 못 미치죠. 그죠? 마더 파더 젠틀맨 거기다가 뭐뭐 젠틀맨 붙일 수가 없어요. 이건 패러디를 양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이걸 딱 보고 이제 싸이는 원히트 원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면 춤이 여러 개예요. 유닛이 하나, 둘, 세 개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따라하기 말춤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거 따라하기 힘들어요. 말춤은 정말 개나 소나 출 수 있는 춤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난주 예측 가능한데 처음에는 엄청나게 히트수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싸이는 떴거든요. 명성이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명성 때문에 무조건 후속작을 틀어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게 퍼지지 않죠. 그래서 지금 강남스타일을 능가하는 건 아직 안 나왔죠. 그 관점에서 봅시다. 지금 제가 침팬지도 과연 다른 동물이 인간과 비슷하게 그런 모방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다시 말하면 인간만이 그렇게 독특한 모방력을 갖고 있냐? 제가 그런 질문을 했고 제 결론은 인간만이 절차까지를 정확하게 따라할 수 있는 그래서 문명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종이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침팬지에게도 강남스타일 따라할 수 있을까? 제가 해외 토픽을 보니까 이게 어떤 신문에 나왔는데 곰이 말춤을 춘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연출된 사진인 것 같고요. 일단 말춤을 정확하게는 출 수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랑 신체 구조가 다르잖아요. 정확하게 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잘 훈련된 침팬지는 출 수 있을지 모릅니다. 비슷하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 침팬지를 보고 다른 침팬지가 그걸 따라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거긴 노입니다. 노. 제가 침팬지에게 한 침팬지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 침팬지가 다른 침팬지가 그 침팬지를 보고 똑같은 행동을 따라할 수 있을까? 절차가 그렇게 복잡한 노입니다. 아직 그런 발견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침팬지와 인간의 아주 중요한 차이라고 하는 거죠. 혁신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침팬지 중에서 되게 희한한 스티브 잡스 같은 놈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밈을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문화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정교한 거는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 결론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는 그걸 아주 정교하게 뭘로 하죠? 언어로 하죠. 언어. 침팬지도 언어 있는 거 아세요? 침팬지 콜 혹시 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침팬지도 세 종류의 언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첫 번째는 펜트 후트예요. 자기 존재감을 알리는 콜입니다. 그러니까 말 같은 거예요. 말. 침팬지의 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펜트 그런트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서열을 확인하는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보다 높은 그 서열에 있는 개체한테 가면 제가 숨을 헐떡거리는 이런 헐떡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일종의 콜이에요. 그 언어예요.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알려주는 푸드콜 같은 게 있는데 펜트후트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 전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물원에 가면 펜트후트로 제가 의사소통합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가서 예를 들어 저기 서울대공원 가서 그 동물원 가가지고 펜트후트를 하잖아요. 그럼 침팬지들 저한테 콜백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궁금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제인구다 선생님은 그걸 너무너무 잘하시죠. 그래서 한국에 오실 때마다 그 동물원에 가셔서 침팬지들이 잘 살고 있는지 보시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에버랜드에 한 10여 년 전에 가신 적이 있어요. 제가 모시고 갔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때 사진이 없어서 지금 오랑우탄 만나는 사진인데 원래 침팬지가 저 뒤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그 경기도 지사가 손학규 지사였는데 손학규 지사도 왔고 TV 막 그 크루도 오고 그래가지고 막 되게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이제 침팬지를 만나는 이제 씬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제인구다 선생님이 콜을 막 하시거든요. 막 하시는데 이제 콜백을 해줘야 되잖아요. 한 5분을 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너무 민망한 거죠. 우린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뭔가 해줘야지 그림이 잘 나오는데 이거 뭐 언제까지 그러시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위기를 선생님이 또 어떻게 넘기시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한참 하시다가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 침팬지가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 조금 약간 약간 좀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안색이. 그래서 좀 가만히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가 중요한데 얘가 어디서 왔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사육사가 오더니 얘는 아프리카 이 서쪽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한 콜은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애들한테 하는 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쪽에서 연구를 하셨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탄자니아에 있는 애들이 하는 콜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분이 말이 맞다면. 그러니까 침팬지도 사실은 사투리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아까 문화 측면에서 보면 뭐 연결되는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아직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건 제 인증샷입니다. 그 당시에 모시고 다닐 때 침팬지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 차이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그래서 60년대는 무슨 연구를 했냐면 침팬지를 데려다가 입양을 한 거죠. 자기 아이들 막 커나갈 때 같이 입양을 해서 키운 거예요. 침팬지에게 인간의 어떤 언어 환경을 주고 인간의 언어를 배울 수 있게끔 하자는 거죠.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철저하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침팬지가 인간의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인간의 침팬지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이 침팬지 언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침팬지하고 인간의 이 소리가 나는 해부학적 구조를 보니까 침팬지는 이 소리가 나오는 길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침팬지 말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음과 모음이 풍부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구조상 우리 인간의 언어를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상. 여러분 저기 인사동에 가끔 가다 보면 막 원숭이 데려다가 얘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돈 모으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 뻥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침팬지의 언어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냐면 수화를 가르치죠. 수화를 가르치면 수화는 제법 합니다. 그래서 수화로 단어 많이 만들어내요. 단어 많이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침팬지하고 좀 다르지만 보노보라고 있어요. 침팬지랑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다르고 하지만 행동 습성이나 이런 건 너무너무 다른 침팬지가 굉장히 폭력적인 종이라면 보노보는 평화를 사랑하는 그리고 섹스를 너무 좋아하는 모든 충돌과 긴장에서 섹스를 하는 그런 희한한 종이거든요. 근데 그 종이 되게 똑똑합니다. 근데 침팬지 그 보노보 중에서 칸지라고 하는 보노보가 제일 똑똑한 보노보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터치 패널을 갖고 하죠. 근데 언어를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우리가 사과라고 애플이라고 하면 여러분 언어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임의성이 있어야 되죠. 이거를 우리가 탁자라고 하지만 이게 탁자인 근본적인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임의적으로 붙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걔네도 언어를 배우게 하려고 사과 같은 모양을 이렇게 그린 아이콘을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아이콘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과가 이 아이콘과 매칭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걔가 알 수 있는 단어는 수백 단어가 돼요. 하지만 걔가 못하는 거는 침팬지 혹은 보노보가 못하는 거는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어느 순간 언어적 폭발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죠. 처음 한 번도 듣지 못한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럼 우리의 어떤 인간 언어가 갖고 있는 문법적 능력이 갖고 있는 구성성이라고 얘기해요.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죠. 침팬지는 그 문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침팬지 언어는 또 굉장히 다른 맥락에서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우리가 모방을 하는데요. 그 모방을 너무 정교하게 만드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일종의 상징이죠.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해라 기술하죠. 우리가 그걸 다 공유합니다. 우리 역사를 쓰죠. 우리가 그래서 반복되는 우리가 실수를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어떤 굉장히 복잡한 장치를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절차들을 쫙 적죠. 이게 바로 인간이 언어를 갖고 있음으로써
모방 능력을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겁니다. 침팬지는 그게 없기 때문에 침팬지도 소통을 해요. 콜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그거를 전파시키는 언어가 없는 거죠. 이게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 인간은 그거를 때려서까지 가르칩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게 침팬지의 가르침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의 가르침이에요. 침팬지는요. 킹게미 무더기에 이렇게 그 나무 가지를 넣고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면 그건 아이들은 못 합니다. 처음에 어른들 이제 그걸 배운 어른들이 그걸 하는데요. 아이들은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막 그 엄마가 한 걸 막 뺏어 먹기도 하고. 근데 그 엄마가 혹은 그걸 하는 그 어른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적인 차이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트라이얼 앤 에러로 해보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이거 문제 풀어봐. 못 풀면 어때요? 이놈 이것도 못 풀어? 그러면서 막 가르치죠. 이걸 적극적인 티칭이라고 해요. 적극적인 가르침이라고 하죠. 학습이 그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이 적극적인 교육을 우리 인간만이 합니다. 그러면서 복제 충실도를 엄청나게 높이는 거죠. 여러분 수능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거의 극단이죠.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이걸 똑같이 풀어야 돼요. 그게 목표예요. 이런 종이 없다니까요. 이건 정말 아마 외계인이 보고 황당할 거예요. 야, 인간의 어떤 되게 다른 동물하고 완전히 다른 거는 서로 따라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완전 획일적으로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것이 뭐 그 수능 문제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 인간의 능력이 문명을 계속해서 축적시키고 그 전 세대가 갖고 있던 지식을 다음 세대에 유전적이 아닌 방식으로 전달해주는 아주 놀라운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러닝 보세요. 여기 대치동 학원 보십시오. 이런 광경 보고 아마 외계인들 깜짝 놀랄 거예요. 침팬지가 하는 일이라는 건 부모들이 가르치는 학습이라는 것은 그냥 보고 따라하는 겨우 뭐 정확하기도 아니지만 그냥 보고 그냥 흉내내는 정도죠. 우리는 시험도 보고 그거를 아주 테스트하고 그러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침팬지랑 다른 동물과 다른 모방 능력, 그 능력 차이로 인해서 결과되는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저는 공감하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능력이 어떻게 진화했는가에 대한 이론인데 여기 보시면 러시아 인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러시아 인형은 계속 뭐 하나 까면 하나 더 나오고 하나 이런 식으로 양파처럼 되어 있는데 다른 동물들도 감정적인 교류는 해요. 누가 막 다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감정적인 전염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인간만은 뭐를 하냐면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영어로 써 있습니다만 관점 전환을 해요. 저 사람의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저 개체의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인간만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요. 제가 이 강연장에 와서 누가 저를 소개시켜 줬는데 제가 딱 오더니 여기를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30초 동안 저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다 저 카메라를 보겠죠? 그죠? 인간이라면 그래요. 여러분이 자폐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제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예를 들어 보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손을 가르쳤다고 보세요. 그럼 바로 이 손 끝으로 가죠. 그죠? 침팬지는요? 침팬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손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침팬지는 이렇게 돌아와서 이 손을 봅니다. 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데를 보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손을 보는 거죠. 마치 달을 가르쳤을 때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게 침팬지예요. 다시 말하면 저의 의도, 다른 개체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해요. 이게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고 그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얘기하면 다른 개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인간과 침팬지에서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그걸 하죠. 왜 그러냐면 침팬지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회 환경에 살았어요. 우리 인간이 침팬지가 다룰 수 있는 개체들의 수보다 한 5배 정도 많은 개체 수를 우리가 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스트레스가 큰 게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죠. 사람의 마음을 읽느냐 없느냐, 잘 읽을 수 없느냐가 여러분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잖아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침팬지랑 갈라졌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의 어떤 그 정서적인 측면이 바로 공감이죠. 공감은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교류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끌리고 그 불쌍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개체의 관점에서 들어가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것 때문에 인간이 문명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을 한번 보세요. 동물들을 보면 기껏해야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 심지어 자기 종까지 그것에 연민을 느끼는 그런 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인간만이 우리를 넘어서, 우리 가족을 넘어서,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족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우리 인류, 그 다음 어디까지 넘어가죠? 우리랑은 다르지만 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애완견, 우리의 감정의 어떤 그 서클이 엄청나게 확장되는 거예요. 공감의 어떤 영역이 우리 인간만큼 넓은 데가 없는 거죠. 넓은 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로운 문명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만약에 공감 능력이 없으면 매일 싸웠을 거라는 거죠. 만들고 싸우고, 만들고 허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느 순간 우리 집단을 넘어서는 그런 공감 능력을 갖게 됐고, 그것이 바로 뇌나 아니면 우리 심리 상태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뇌과학에서 뭐 미러 뉴런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해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 때문에 그 살처분 하잖아요. 이것도 우리 생각해봐야 돼요. 살처분이 과연 엄청나게 죽이거든요. 단지 걔가 감염됐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을 갖고 있는 다른 종들을 우리가 죽입니다. 아주 문제 없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죽이는데, 우리가 공감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갖고 있는 종으로서 사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최고의 대안인가. 얘네들의 고통을 줄이면서 뭔가 우리가 지금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는 과연 없는가. 새로운 제3의 대안은 없는가. 사실 생각해 봐야 되죠. 그다음에 공감하는 인간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2개만 남겨놓고 마지막 2개만 짧게 얘기하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신앙하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광경입니까? 이게 매년 12월 달에 벌어지는 이슬람 하지 순례자들이에요. 카바 신전입니다. 100만 명이 모여요. 다 저기 인간들입니다. 저 하얗게 된 게. 여러분 100만 명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질적으로 수십 명이 깔려 죽거나 다치겠죠, 그죠? 정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하니까. 그런데도 저 이슬람 교인들의, 저 무슬림들에게 평생의 꿈은 카바 신전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저 종교 형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여기에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저런 광경은 1년에 한 번씩 저기 해외 토픽에서도 보고, 우리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중에 모이는 거 그거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외계인의 시선에서 봅시다. 이게 똑같은 거죠. 외계인의 시선이라고 하는 거. 외계인 시선에서 보면 저 광경은 정말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감흥이 별로 없네. 여러분, 제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정원에 5천 마리의 개미가 있는데요. 그 개미가 매년 12월 24일에 어딘가에 모여서 댄스를 해요. 막 춤을 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죠? 놀라운 광경이에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외계인의 시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늘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금 거리를 두고 낯설게 보기 시작하면
저 현상은 설명되어야 되는 현상이에요. 자연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를 이제는 과학자들이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그거는 아주 신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종교 현상은 있습니다만 과학자들이 종교를 감히 알까? 이렇게 사실 사람들이 생각해 왔죠. 하지만 이 관점에서 보세요. 종교 현상 자체도 우리가 자연 현상으로 설명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렇죠? 외계인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칼 세건이 원작을 쓴 이 컨택트라는 소설을 영화한 또 동일한 제목의 컨택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95년에 나왔나요? 이 영화에 보면 이 조디 포스터 저 주연이죠. 에러웨이 거기서 닥터 에러웨이로 나왔는데 에러웨이 박사인데 그 박사가 이제 그 베가성에 가는 그 우주인 한 명을 뽑기 위해서 지금 막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전 세계에 이제 내노라는 사람들이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대표하는 사람이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저 남자 주인공인 자스라고 하는 목사예요. 목사도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의 한 대표로 왔어요. 둘이 연인이에요, 사실은. 근데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이 여자가 보기에는. 무슨 질문을 하냐면 당신 신을 믿느냐 그래요. 이 여자는 당황하죠. 나는 그런 건 믿지 않고 왜 그런 질문이 지금 이걸 뽑는데 지구의 대표를 뽑는데 중요한 질문인지 난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묻습니다. 너 신을 믿느냐? 나는 이미 대답을 했다. 이렇게 끝나요. 근데 누가 그 다음 대답이 누군지 어떤 대답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야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에 존재하는 문명권 중에서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95%가 어떤 경우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초월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를 대표할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무신론 운동을 펼치는 몇 안 되는 약간 그런 급진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이든 간에 뭔가 초월자를 믿는 믿음들이 있다는 거죠. 꼭 아까 우리나라에서 무신난 비종교인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어떤 형태로든 초월자를 믿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꼭 무슨 다른 이슬람이 아니더라도 초월자를 믿는 믿음들이 있단 말이죠. 이 현상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걸까요? 그죠? 정말 12월 달이 되면 정말 신이 계시다면 정말 바쁘시죠. 그죠? 그 기도를 다 들어주려면 아마 정말 대단한 휴가도 아마 지금쯤 휴가 좀 가실지 모르겠네. 우리가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정말 들어줄까요? 기도는 인과적 힘이 있을까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정말 그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간에 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냐? 그런 초자연적인 세계와 인과적 관계가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실험들도 많이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제가 답은 안 드리겠어요. 이런 기도들이 많이 있었죠. 그다음에 지금도 그 입시철이 되면 정말 바쁘지 않습니까? 그럼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보살님께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종교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들이 최근에 꽤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월자를 믿는 믿음은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개인의 생존 혹은 집단의 생존을 위해서 도움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어떤 그룹은 자세하게 몇 가지 이론이 있어. 또 어떤 그룹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일종의 바이러스 같다는 거예요. 정신 바이러스 같다는 거예요. 감염됐기 때문에 여러분 독감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독감에 걸리는 건 인간의 본성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있는데 정말 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정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종교가 있는 걸까요? 마치
독감 바이러스에 걸려서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보편적인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종교에 대한 밈 이론이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 이론들이 어떻게 서로 다르고 같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책에 썼고요.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날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에 이건 인간의 미래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외계인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뭐 하는 존재냐? 자꾸 뭔가 새로운 걸 섞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섞느냐? 가만히 보니까 뭔가 돌파구를 찾을 때 뭔가 막혀 있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막 찾을 때 창의적인 거를 막 찾을 때 섞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인류 전체가 그런 노력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집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융합을 잘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휴보나 이런 로봇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로봇을 만들 때는 딱 세 부류 혹은 네 부류의 사람이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기계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그 다음에 잘해주면 재료공학자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만나서 이런 걸 만들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외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외국에서 로봇 관련된 제가 세미나를 한 학기 미디어랩에서 들었었는데 거기서 보면 철학자가 오고 생물학자가 오고 심리학자가 오고 언어학자가 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그 세미나에서 정말 기겁을 한 게 바로 노엄 촘스키 같은 언어학자가 맨 마지막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것은 이제 의미를 이해하는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세미나인데요. 그 세미나에서 맨 마지막 연서로 온 그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 같은 그런 촘스키가 와서 하는 말이 지금 너희들이 하려는 거 완전 꽝이다. 언어학적 관점에서 로봇 절대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갑니다. 저는 이게 융합 연구의 끝이라고 봐요. 다시 말하면 여러 관련된 분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불러가지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생각해 봐야죠.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람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 서로 동료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도 부릅니다. 이게 정말 융합답게 하는 집단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만든 로봇이 이런 로봇인데 이건 굉장히 보기에는 보잘것없죠. 아까 휴보보단 가장 똑똑한 로봇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로봇이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심리학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언어학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뭐 더 있는데요. 외계인의 시선에서 보면 인간은 혁신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융합을 해왔고 복잡 다단한 문제를 풀기 위해 창의적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생명이 진화하는 그런 패턴에서 사실은 영감을 얻은 겁니다. 생명도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복잡하게 섞는 게 아니고 기본이 되는 것들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초파리든 아니면 쥐든 간에 굉장히 서로 떨어져 있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초파리하고 쥐가 분류학적으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만드는 거는 레고 블록처럼 비슷한 거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똑같은 레고 블록 가지고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조합을 하거나 조금 더 숫자를 늘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새로움을 얻었습니다. 융합의 방식으로 사실은 생명의 역사에서 창의적인 것을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걸 우리가 사실은 배우고 있는 거죠. 체절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사실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이 생기게 되는가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외계인의 시선에서 보면 인간은 이러이러한 적어도 다섯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은 결국 과학이 인간에 대해서 말해준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과학이 도대체 그럼 뭐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학은 되게 오만하다 그랬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보죠. 과학만큼 겸손한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과학을 해서가 아니에요. 과학에 종사해서가 아니고 과학은요 여러분 제가 이론을 내잖아요. 그러면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거 틀렸네, 이건 맞았지만 이건 좀 부족하네 엄청난 집단적인 회의를 거칩니다. 세상에 이런 지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종교가 그렇습니까? 종교는
그걸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종교죠. 종교는 경전에서 시작해서 그걸 해석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사실 인류가 개발한 지식 중에서 과학만큼 겸손한 지식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왜 과학은 오만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과학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과학의 역사를 보면 200년, 300년 가다가 또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지식이죠. 그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고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다 좋은데요. 왜 거기에서 과학이 빠져야 되는가? 과학이 하는 얘기가 얼마나 풍부한가? 얼마나 흥미롭고 새롭고 심지어는 도전적인 얘기를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또 보시면 또 다른 느낌이 들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에필로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내일 미국에 가거든요. 다시 이제 저희 연구하러 들어가는데 저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신 오마이 TV, 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